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망종이었죠. 망종은 곡식에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로 주로 이 무렵에 모내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가 이루어지는 망종이었던 오늘 21대 국회도 첫 출발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은 본회의를 강행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던 미래통합당. 일단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 곧이어 퇴장을 했습니다. 모를 심을 때부터 제 때를 골라 잘 심어야 벼농사가 잘 될 텐데요. 심을 때부터 삐걱거리는 21대 국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성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6월 오픈 예정.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에서 소똥을 원료로 한 연탄이 개발됐습니다. 잠시 후에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회가 네. 열리냐 안 열리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 함께 출발을 하긴 했는데 예. 반쪽 출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합당이 네. 처음에 와서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발언만 하고 다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하지 않고 개원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퇴장을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국회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를 열고 전반기 네.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그리고 예. 김상희 부의장 선출이 됐고 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했으니까 박병석,
김상희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을 했고 오늘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듣죠. 오늘 국회 첫 본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안타깝죠. 양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양당이 좀 합의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여당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자, 법에 국회법 지키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관례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삿바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도 협의는 계속 될 겁니다. 뭐 상임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장단을 뽑아놔야 어쨌든 국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밀어붙인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본인들이 밀릴 거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하지만 결국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한 건데 뭐 저는 뭐 의장 뽑고 부의장 뽑는 것은 뭐 이거는 뭐 그게 별 이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미 내정이 됐었고. 그럼요. 그래서 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법대로 개원하고 이제부터 협상을 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 뭐 온 국민들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가 다툼하고 있다는 건 다들 이제 아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 11대 7로 배분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배분이 돼서 다시 국회가 열릴까? 이제는 이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법사위 예결위가 어떻게 돼서 합의가 돼서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될까? 간단히. 저는 이게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법사위 예결위를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밀어붙여서 둘 다를 여당이 가져가는 안과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의 또 권한이랄까요? 아니면 역할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바꿔서 야당에게 줄고 예결위를 가져오는 방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은 법사위 예결위 다 가져올 수는 있어요. 여당이.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예결위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사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데 문제는 이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 기간을 아예 명시를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 예를 들면 법사위에서 얼마 이상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온 법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정도의 국회법 개정을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물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런 게 뭐 한 달 또는 뭐 60일 예컨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계속 통과를 안 시켜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도록 만드는 그렇게 되면 사실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자구나 아니면 체계를 심사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일부러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붙잡고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당은 어느 정도 명분이 서요.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그 주장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밀어붙여서 아예 그냥 진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법사위의 어떤 권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 지금은 자꾸 체계 심사를 한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뭐 한 달 내지 60일 예컨대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정도로 합의를 보면 제가 볼 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도 여당이 크게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잃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합의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묘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되 그 무조건 발목 잡고 통과 안 시켜주는 그걸 바꾸는 거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러니까요.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상임위원장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국회 얘기 이쯤 하고 일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한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일본 이제 수출 규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소미아 중단 사태까지 갔다가 11월 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좀 문제가 풀리나 싶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시 우리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겁니다. WTO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 측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출 규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이미 다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이 우려했던 예를 들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거나 이게 뭐 북한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다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더 어떤 결과를 안 내놔요. 예컨대 지금 2번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장급 회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본이 지금 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럴 의지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 지금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WTO의 제소를 통해서 물론 제소를 하다가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다시 재개를 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한간에는 우리가 너무 일본에 강경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경제에 큰 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이제 그 수출 규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출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죠.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개발도 하고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관세를 우리 정부에서 수출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이 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우리도 또 보복 관세를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본도 마땅치 않아요. 물론 일본은 지금 뭐 강하게 압박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 적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제 수출 규제 같은 경우가 이 관세를 올리는 것보다 더 피해가 컸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우리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반도체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일본 정부가 그 카드를 쓴 건데 그 카드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불안감이 많았지만 실제 우리의 대응을 보면 도리어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개발 능력을 더 키워주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도 쉽게 그렇게 보복으로 나온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제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줄 정도의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그러니까 19년 7월에 작년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그 이유가 바로 한 해 전입니다.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한 서류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거 아마 뉴스도 다 보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또 발끈하고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자, 우선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시송달이란 용어 이게 좀 낯선 용어라서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그 판결문을 보내요. 예를 들면 피고한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고가 그걸 수령을 해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될 때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걸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이제 피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우리 국민들이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일본 제철, 지금의 일본 제철이 이제 그 피고인데 거기에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법무부에서 일본 정부에 보냈고 전달을 안 하고 처음에는 2번 보냈는데 한 번은 이걸
반송을 했어요. 다시 우리나라로. 아,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보냈거든요, 법원에서. 예. 그래서 이번엔 10개월 이상 아무 말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일본 제체를 전달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일반 법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어떤 피고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데 손해배상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재산이 압류된 것을 현금화해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받는 사람이 계속 거부를 하거나 받는 것을 네. 그랬을 경우에 법의 집행을 위해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 법원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공보라 그러죠 우리가 예. 공보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그 안내문 같은 건데 거기에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 결정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피고는 이러이러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현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시가 되면 예. 그 공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집행하게 되는 즉 받지 않아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시손달한 게 8월 4일이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2달인가 봐요. 공시하는 그렇죠. 그 2달이죠. 기간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가해자 측에 그 피고 측에 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서류를 받고서 가해자가 이제 뭐 배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의도적이든지 뭐 아니면 사정이 생겨서든지 송달 배달이 안 된 거죠 이 서류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된 거죠. 안 돼서 그럼 2달 동안 공시를 해놓겠다 이러이러한 판결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시 송달이란 절차를 밟은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그 판결이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분이었죠. 4분이 이제 일본 제철 그렇죠.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우리 지난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더 이상 우리 뭐 배상 보상 문제 더 이상 꺼내지 말자. 최종 합의를 봤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근데 우리 법원에서 그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 일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그렇죠. 배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니까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일본 정부의 그 기업에 가해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청구권 협상이라고 해서 거기서 협상에서 나온 돈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요. 그 돈은 정부와 정부 간에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침범해서 억압을 했고 36년 동안 그 억압된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을 정부가 정부에게 지급한 것이지 개인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정부가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개인한테 돌려줬습니까? 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본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국가 간의 합의가 개인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합의 자체도 개인에게 미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봐요.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돈도 못 받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자기 의사와 반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한 인생 전부를 거기서 다 그렇게 허비한 그분들이 느끼는 허탈감이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노동력을 통해서 지금의 일본 제철은 많은 부를 누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법원은 이게 국가 간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개인이 받은 피해까지도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일본 제철 찾아보니까 18년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철강 생산량 3위더라고요. 아주 큰 기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것도 이 이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하나만 잠깐 좀 보죠. 미국 시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또 미네소타에서 유학을 하시고 거기서 또 이제 교수 생활도 하시고 한 10년 총 합해서 미국 생활 한 10년 이상 하셨다고 그랬죠? 13년 했죠. 13년 계셨군요. 또 미네소타 주에 계셨으니까 무슨 시에 계셨습니까? 혹시 미네소타에? 저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세인폴 그게 두 개가 지금 미니애폴리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워낙 시가 붙어있어 경계가 거의 모호해요. 그래서 부를 때 트윈시티라고 불러요. 트윈시티. 그래서 그 야구 미네소타 트윈스 그래서 트윈스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트윈스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트윈시티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데 주도는 세인트폴이고 미네아폴리스는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 군데 다 제가 있었죠. 학교가 미네아폴리스에 있었고 제가 살던 이제 아파트는 세인트폴에 있어서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했었죠. 요즘 이렇게 시위 나오는 그 화면 보시면 뭐 아는 거리도 좀 있겠네요. 그럼요. 아는 거리도 많죠.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만 개의 레이크가 있어요. 호수가 만 개가 있는 아름다운 주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자, 이 시위 상황 보시면서 지금 뭐 점점 악화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8년 만에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것인가 뭐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직 에스퍼 국방장관은 반대 표시 항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위 사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좀 1분 정도로. 1분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스퍼 장관이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스맨이었어요. 예스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거예요. 그 말은요. 에스퍼 장관이 봐도 정말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하는 에스퍼 장관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발동하려고 하는 그 법안이 뭐냐면요. 원래는 주 정부군 있잖아요. 그거는 주지사의 동의를 얻어서만 동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군도 국방부 장관의 어떤 협조 없이 바로 그냥 부를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퍼 장관도 이거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즉석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발표문을 다 준비해와서 언론 앞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말은 미리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결심을 했군요. 미리. 그럼요. 그러니까 전직 국방장관들도 매티스 국방장관 잘 아시잖아요. 그전 국방장관. 그 사람도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한다? 이거는 계엄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태도가 점점점 대선에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5.18도 있고 40년 전에 광주 상황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아이고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에서 소똥을 원료로 한 연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가축 분뇨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해왔는데요. 오염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연료로 재활용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똥 연탄이라뇨. 저는 이 소식 보고 정말 잘했다. 이거 참 기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주시에서 이번에 처음 개발한 건가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소똥을 이용해야 할 그 펠렛 연료화하고 퇴비, 토양 계량제 등에 이제 다양하게 연구해 왔어요.
그러나 소똥 연탄은 처음 개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다른 식으로 개발은 돼 있었는데 연구는 했는데 소똥 연탄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처음이다. 예, 연탄. 이거 세계적으로도 처음이겠네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김영주 과장님이 직접 여기 참여하신 건가요? 연구에? 그렇죠. 아, 그래. 모두 몇 분이나 같이 연구하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동료 팀장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죠. 아, 그래요? 예. 예. 과장님과 그 밑에 팀장님 같이. 예. 자, 이렇게, 우분하고요, 소똥하고 무연탄을 섞어서 만드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체 연료를 만들게 됐는데, 자, 이 우분 연탄의 탄생 배경이 궁금한데요? 예, 보통은 이제 몽골이나 왜 중앙아시아 등에 가면 소똥을 연료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 PVC 파이프에 소똥을 이제 막 찢어 넣었어요. 예. 찢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건조해가 태워보니까 화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 화력이 좋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못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소똥을 일반 연탄 공장에 가서 이제 연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자꾸 부서지고 이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화력은 좋은데 이게 자꾸 부서지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기술사로서 이제 이 소똥의 처리 중요성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게 이제 현행법상 이제 축산 허가 지역에 축산을 짓더라도 그 퇴비 공장과 축분 수거 계약이 없으면 한우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비 공장도 환경부가 정한 그 처리 능력 내에서 농가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아, 이런 규정이 있군요. 이렇게 이제 엄격한 제한이 있어가지고 축분 처리 문제가 한우 사육 농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가축 분뇨 사용량과 비료 시용량을 합한 양분 총량 해가지고 농지 면적을 감안해가지고 그 안에 양분 허용량을 측정해가지고 이것을 초과하면 한우 사육을 제한한 제도가 바로 양분 총량제가 있거든요. 이래 되면 갈수록 이제 축산농가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소똥을 활용해가지고 소똥 연탄 개발해가지고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동시에 또 에너지화해가지고 에너지해가지고 좀 소득을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우 농가들이 마음대로 한우 사육 두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게 양분 총량제라는 게 있군요. 그래서 뭐 분뇨 처리 능력에 비례해서 뭐 소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또 있었군요. 자, 이 개발 과정에서 참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소똥 연탄은 적절한 배합 비율하고 또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 장소 이제 선정 이런 것이 이제 좀 애로점이 많았죠. 그래 다행히 이제 그 관내에 바이오 연탄을 시제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래 소똥을 이용해서 적정 배합 비율에 대한 시험과 시험 제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똥 연탄 성능은 어떻습니까? 뭐 화력이 좀 충분한지 일반 연탄에 비해서는 어떤지 궁금해요. 보통 이제 일반 연탄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 연탄을 비교해가지고 연소 시간을 같이 한번 보니까 한 30분 정도 좀 길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일반 연탄이 연소 시간이 한 몇 시간 되나요? 한 대여섯 시간 되나요? 그건 더 가야죠. 더 가나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연탄보다 연소 시간은 30분 길다. 소똥 연탄이. 이제 보통 연탄이 이제 4,500kcal 이상이 돼야 이제 정상 제품이 되는데. 저희는 이걸 해가지고 일반 조사를 했을 때 일반 조사 연탄보다 시간도 오래 가고 이래가지고 이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에다가 이제 거꾸로 타는 연탄 화로를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이건 뭐예요? 또? 거꾸로 타는 연탄 화로요?
예, 그래 하면 태워봤는데 예. 연탄 하루에서 뭐라 그럴까 이글이글거린다 그럴까요? 예. 연탄을 뽑으면 그 오로라 현상 같이 예. 연탄 주위에 막 불꽃이 막 그야 주위에 좀 말로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오로라 같이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거리게 타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기존 연탄보다 못하진 않군요. 아유,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우수하군요. 예. 혹시 유해가스 발생량은 어때요? 예. 최근에 이제 국립대학에 이제 의뢰가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 어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일반 연탄하고 소똥을 50% 섞은 연탄.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일산화탄소가 82.7%가 적고요. 이렇게나 많이 적어요? 예. 엄청 줄었죠. 일산화탄소가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연탄이. 그렇죠. 근데 이게 82%나 적게 나온다고요? 거의 83%죠. 예,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5%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질산가스는 전혀 발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앙산가스가 한 48.2% 적게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에 이 소똥 연탄이 훨씬 좋군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혹시 악취는 좀 나지 않습니까? 소똥이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건조하고 분쇄해가지고 하면 악취 발생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또 연소 시에 이제 약간 유기물 연소 향은 있지만, 실제 연탄 하루 뚜껑을 덮고 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우리가 가서 코를 띄고 맞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악취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완전 건조하고 분쇄했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없다. 우리 과장님 소똥 사랑하셔서 과장님만 못 맡으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악취도 확실히 안 나고 유해가스 발생도 확실히 줄고. 자, 기존에 이제 소똥을 활용한 고체 연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똥 연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기존에 이제 소똥을 그 압축 성연기로 해가지고 펠렛을 많이 만듭니다. 펠렛 해가지고 이제 고체 연료 있지만 이게 이제 생산 단가나 그 비용 문제, 대량 생산, 또 소비하고 있는 데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펠렛을 이제 만들면 일반 이제 농가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이제 쓸 수는 있으나 이제 그 비용이나 또한 이게 하는 현실성으로 일반 가정에 접근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소똥 연탄 가격은 어떨까요? 좀 생산비가 좀 더 들 것도 같아서요. 그래서 생산 단가를 그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량하고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그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통 한 10만 장을 생산 기준으로 한다면 한 500원 정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500원 생산가가 500원. 그래 일반적으로 이제 소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무료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 일단 비용 수거하는 데는 큰 비용이 없지만 그 중간 과정에 이제 그 좀 뭐 가공하고 가공하고 하는데 조금 들은다 해도 뭐 비용 문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소똥 연탄 생산 원가 한 500원 정도 대략 이렇게 추산이 된다. 이게 일반 연탄보다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슷하다고 봐야죠. 비슷하다. 이 소똥 지금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뭐 직접 이렇게 수거해 오시나 봐요? 축산농가에 가서? 당연히 직접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용할 계획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소가 한 48,000도 해가지고 그 하루에 한 600톤 정도 분뇨 발생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다면 이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향후 축산 농가에
공동으로 분뇨 처리할 수 있을 시설을 그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유,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소배설물 하면은 뭐 하천 토양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골칫거리로 인식돼 왔는데 이번에 아주 멋진 이 소똥 연탄을 개발하셨는데 앞으로 이 생산이 좀 궁금해요. 향후에 생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야, 그래 이제 영주에는 그 영주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농경지에서 그 사천을 통해 그 유입되는 그 가담 양분으로 그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자원공사 측과 계속 같은 유대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태비 공장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생산 자원화 시스템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수장공사 지사장님과 만나 뵙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똥 연탄 개발 소식 알아봤습니다. 그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우리 환경에도 좋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이었습니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바로 이어갑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하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달이죠. 5월 22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3주가 채 안 됐는데, 뭐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요. 이게 지금, 99% 이상이 신청을 했고, 대부분이 지금 소진을 한 상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특히 고기를 많이 사드셨나 봐요. 요즘 한우값, 돼지고기값 많이 올랐어요. 집에서 아무래도 식사하실 일이 많아졌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집에서 다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그 한참 크는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 이른바 쌀값 떨어지기 무섭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집에 한 명밖에 없으면서 그러세요. 저희 집에 3명이 얼마나 없는지. 어쨌든 뭐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그 소비 진작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 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화두를 던진 사람이 바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시점과 화두를 던진 사람이 모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전반적인 여론을 살피고 있는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정부가 국민에게 일정 규모의 현금을 월급처럼 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시대의 일자리 사정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좀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거는 좀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꺼내온 그런 의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컸던 건데요. 신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래서 쌍수들어 환영한다 이렇게 반길 정도였습니다.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있었던 당시에는 기억해보시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거의 날을 세우는 관계였는데 이번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어제 만났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통합당 대표하고 정의당 대표가 그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은 우리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진보 진영에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정의당과 보수 진영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가까운 우리 통합당이 만나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장면 같은데 그러니까요. 심상정 대표가 그래서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공감을 했군요. 자, 그런데 통합당의 진위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기본소득 거론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그 화두를 꺼낸 직후에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좀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아마 그 세부안이 아직 그 당내에서도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여야의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 네, 얘기가 나온 뒤로. 예. 김 위원장이 그래서 발언을 꺼낸 지 5시간도 안 돼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내가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 것이지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 국민 다 주고 차별 없이 지급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주더라도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예. 통합당 안에서는 우리끼리 한 번도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들은 소득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일단 청년에 국한시키고 네. 그 청년 중에서도 네. 청년 중에서도 일자리 갖지 못한 청년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런 거군요. 우리도 핀란드처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네. 자, 근데 이 약간 헷갈린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 시점에 왜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걸까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처음 드러낸 건 아니에요. 2017년에 내놓은 저서에서도 관련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이걸 실제 정치권에 대입할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네. 비대위원장으로 지휘봉을 잡자마자 꺼낸 일성이 기본소득인 것은 아마도 총선에서 통합당이 대패한 이후에 진보 진영이 이끌어오던 평등 혹은 공정함의 개념을 통합당이 좀 선점해보겠다. 우리가 이 이슈를 먼저 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도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청년층, 집 나간 20대 표를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 보겠다. 이런 의중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대선에 대한 예비책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어쨌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이어서요. 네. 이게 앞으로 그 당내에서도 갈등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마 논의하면 그러니까요. 할수록. 예. 네네.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도 참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지금 그 의견이 갈리는데요. 예, 일단 예. 재난지원금의 차별 없는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대략 한 14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3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30만 원씩 하면 연간 네, 140조요? 130조 원 130조. 정도요. 예.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513조 원 정도 되니까 한 상당한 4분의 금액입니다. 1. 예. 네, 그래서 청와대와 그 민주당 모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다. 막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기존의 복지제도 정비하는 게 먼저다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화두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점했다. 이 부분에 대한 당혹감도 좀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기본소득제 하면 뭐 누구나 다 좋겠죠. 재원만 충분하다면. 근데 그 이걸 실시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테고 네. 증세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다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텐데 그 부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자, 개인적으로요. 우리 박연미 기자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반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 이게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찬반으로 나누기 좀 어려운데 예.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 네. 기존의 복지제도 중에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정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비를 하면서 카드소득공제 이런 것들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거나 예.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서 쓰시면 한시적으로 그 업종에 대한 건 더 많이 공제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참 역설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예. 그런데 못하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돼서 우리가 추가로 나가야 하는 세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네. 기본소득이 먼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반대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일단 재원 마련이 그렇죠? 재원 마련이 워낙 좀 제도적 정비를 힘드니까. 좀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렇네요. 예, 아직은 좀 이른 얘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코로나19 이후에 여행길이 막히면서 면세점 업계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3일부터네요. 그저께부터 일부 재고 면세품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뭐 네. 거의 사이트 열리자마자 거의 완판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국내에서 팔면 안 되고 한도도 무제한으로 살 수는 없는 건데 네. 면세점 업계가 1분기에 거의 계속 마이너스를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한시적 고육책인데요. 예. 신세계 면세점부터 팔았습니다. SI 빌리지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판매가 됐는데 1시간 반 동안 사이트가 다운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예상대로. 예. 네, 3일 하루 동안만 123만 명이 방문을 해서 전날보다 매출이 1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매출의 80%가 재고 상품을 떨이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4개 브랜드 제품 한 200여 개가 올라왔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93%가 매진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사이트 열리자마자 매진될 것 같은 상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바로 마스크잖아요. 비말 방지용 마스크. 네네. 오늘 이건 어떻게 됐나요? 마스크 판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 열자마자 품절이었는데요. 이것도요. 온라인 판매 첫날이었잖아요, 오늘. 몇 군데 업체들이 지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준비하거나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웰킵스라는 업체의 마스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열자마자 20만 장이 오후 2시 이전에 매진이 됐는데요. 예. 이게 한 사람이 무한정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구매 한도가 1인당 10팩, 30장인데도 구매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요. 결국은 사이트가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고요. 78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20만 장 준비했는데, 근데 좀 마스크 회사들도 생산에 조금 더 서둘러줬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난번에 왜 마스크 대란 경험해봤잖아요. 결국은 다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4곳도 이달안에 판매를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매진된 그 업체의 마스크도 8일 오전 9시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절기상 망종으로 요즘 농가에서는 한창 모내기로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내일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동풍이 불면서 우리 지역의 폭염은 잠시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2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작은 우산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 모두 대기질이 나쁨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 64%입니다. 날씨였습니다.